자, 우리는 조선시대까지 왕정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 정치를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왕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하는 게 아니라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한대요. 여기서 우선 대원군. 자, 왕정국가에서 왕위 계승을 보면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부자상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왕이어야죠.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아버지가 왕이 아니면서 왕으로 즉위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자기 아버지를 뭐로 올리냐 하면 대원군으로 올리죠. 그래서 조선 역사에는 3명의 대원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원군이 이제 선조 아버지. 선조 아버지가 덕흥대원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종 아버지. 철종 아버지가 전개대원군이거든요. 근데 덕흥대원군이나 전개대원군은 익숙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두 인물은 죽은 다음에 대원군의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자, 우리 흥선대원군 이름은 이하응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 비슷한 이름, 요게 언급이 될 거거든요. 이최응. 이하응의 형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이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조직을 얘기할 텐데 거기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하응이 이제 고종 이명복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의 칭호를 갖게 된다? 대원군. 그래서 살아서 대원군의 칭호를 갖게 된 유일한 인물 이하응. 흥선대원군이고요. 다음에 고종이 12살의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러면 12살짜리가 왕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라는 요 시기는 1863년부터 73년까지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가 4시기예요. 그 4시기 중에 첫 번째 시기가 1863년에서 73년. 고종이 즉위했고 초기 10년간 개혁 정치를 누가 주도하게 된다? 대원군이 주도하게 돼요. 요거고요. 다음에 자 73년에 물러나게 되는 이유는 이 개혁 정치가 성공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겠죠. 근데 개혁 정치가 실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마찰을 일으켜요. 특히나 누구와의 마찰이냐 하면 양반과의 마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863년에 12살의 나이에 즉위했던 고종 73년이면 몇 살이 돼요? 22살. 그러면 섭정의 명분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래서 73년에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면서 대원군은 하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라는 건 보통 우리가 권력이라는 건 마약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권력을 맛본 사람은 다시 그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10년간 개혁의 정권을 휘두르다가 물러났어. 그리고 어떤 정치적 변화가 나타났을 때 또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재집권이 82년이에요. 82년에는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켜요. 근데 이 구식군인들은 정부가 가져갔던 개화정책, 이거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흥선대원군 하면 핵심적인 연결 키워드가 뭐예요? 세국.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도 대원군, 세국정책 이건 알잖아요. 세국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개화와 반대 개념이겠죠. 그러면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했던 구식군인들은 당연히 누구를 다시 세울까요? 흥선대원군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는 시기 요게 되고, 다음에 세 번째가 1894년 6월이에요. 요때는 뭐냐 하면 갑오 1차 개혁이 실시될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 놈들이 군대를 이끌고 경복궁을 포위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경복궁을 포위한다라는 건 다른 나라의 눈에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되겠죠. 그 인물이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을 통해서 고종을 압박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기가 1895년 8월, 아주 일시적이죠. 1895년 8월 20일에 명성황후가 시해되죠. 그리고 정치적 일선에 잠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만약에 문제로 출제된다 그러면 요 네 시기 중에서 세 시기예요. 그래서 뭐를 제외한? 4번을 제외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제목 자체가 뭐니까?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원래 근대사에서 너무 일반화된 주제이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부터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정리해야 되는 주제고 얘는 기본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 합격 못해요. 근데 반발심을 키우면 안 돼. 내가 이 문제를 틀리고도 합격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 시기가 여기에요. 이모군란 때 일시적으로 재집권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 주제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또 속으로 그러지 마요. 다 별표 쳐라. 이 3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 표기를 하고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3시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됐죠? 자, 우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라는 1863년부터 1873년의 상황을 정리를 할 건데, 흥선대원군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다음에 왜 개혁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 배경을 보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에 조선의 국내 정세와 국외 정세, 그리고 이 정세적 변화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개혁정치의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공무원 한국사의 특징이거든요. 원래 다른 시험, 고등과정이나 한능검에서는 어떤 정치적 사건을 정리할 때 원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공무원 한국사는 원인 배경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되지가 잘 않아요. 우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용이에요. 전개. 그리고 그 다음이 결과 영향. 원인 배경은 잘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인 배경은 하나의 뭐예요? 수식의 이야기예요. 편안하게 읽으시고 직접적으로 정리하는 건 뭐다? 개혁의 내용. 사건의 전개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을 먼저 잡으시면 돼. 됐죠? 그러면 국내 정세,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선 요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역사를 시기 구분을 했을 때 조선 후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근대의 태동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는 아닌데 태동이라는 건 뭐예요? 근대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근대 사회의 요소는 정치, 그 다음에 경제, 다음에 사회, 다음에 문화적 요소를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근대사회의 성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는 서양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서양사 중에 특히 유럽사. 그러면 유럽의 근대사회의 모습이 뭐냐? 정치는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의 주도권을 누가 갖는다? 시민. 그러니까 근대에는 유럽에서는 뭐가 등장한다? 시민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민주정치. 대중에 의한 정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를 근대 태동기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의 근대적 요소 중에 유일하게 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안 나타나요. 여전히 뭐고요?
군주정, 왕정이고, 다음에 왕정인데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고 왕으로부터 특정 가문이 권력을 위임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다? 세도 정치. 세도 가문에 의한 세도 정치가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세도 가문이 안동김씨, 그 다음에 반남박씨, 다음에 풍양조씨. 좀 이따 써드릴게요. 지금 들으시면 돼. 그래서 조선 후기를 근대 태동기라고 하는데 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정치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정치가 뭐기 때문에?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됐죠? 요거고. 자, 경제적으로는 근대 사회의 경제적 요소는 뭐냐 하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조선 후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조선 후기를 표현하는 용어가 뭐냐 하면 이식 자본주의야. 이식 자본주의 시대. 이건 누구의 주장이냐 하면 써두시면 돼요. 백나문이라고 하는 인물의 주장이죠. 백나문이라는 인물은 이제 1930년대 활발한 활동을 했던 역사학자고, 해방 전국에서는 정치적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월북, 북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해방 전국에서 북한 쪽으로 갔거나 남쪽에서 활동하다 북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이 행했던 역사적 의미는 다 사라져요. 우리가 기술을 안 해.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하면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은 일제강점기에 김구와 독립운동의 양대 산맥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김원봉이 더 일본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현상 수배금이 가장 많은 액수가 붙었던 사람이 김원봉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기술할 때 김원봉에 대해서 잘 안 배운단 말이에요. 김원봉은 뭐를 통해서? 암살을 통해서. 우리 조승우. 김원봉이 원래 잘생겼거든요. 김구는 못생겼어요. 그래서 암살이란 영화에 보면 그걸 그대로 표현하죠. 김구는 김구 닮은 사람, 김원봉은 조승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월북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우리 역사의 시기구분법이 저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일제의 식민사관을 철저히 부정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백나무는 정치보다는 뭐로 보는 거예요? 역사적,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 근대 사회의 사회적 요소는 뭘까요? 사회는 자, 대중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은 평등사회죠. 우리가 의미 있게 봐줘야 되는 건 요거 평등. 평등사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신분제가 동요.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의 동요 현상이 나타나죠. 몇 차례 우리가 언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요? 조선 후기에 이제 성씨를 얻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아니면 족보를 매입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가 많은 거예요. 평등사회의 신분제의 동요 현상. 다음에 문화에서는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문화의 향유층의 확대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서민이 문화의 주류가 되는 서민 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합리주의 사상이나 학문 경향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시장이야. 합리주의 사상. 서민문화와 합리주의. 자, 서민문화는 조선 후기의 한글 소설, 사설시조,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합리주의 사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선 후기 합리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게 실학.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정치적 근대화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에서는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됐죠? 요걸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개별 내용은 우리가 조선 후기에서 배울 거예요. 자, 됐고 다음에 세도정치. 국내 정세에서는 세도정치. 왕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세도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예요. 그래서 대표 세도 가문이 안동 김씨, 그 다음에 풍양조 씨, 다음에 반남박 씨. 자, 요 반남박 씨는요, 이 종갓집이 서울에 있어요. 도봉구에 있어요. 도봉구. 그러니까 반남박 씨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박세당, 다음에 박지원. 들어보셨어요? 박지원은 들어봤겠지. 박세당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봉구에 가면 반남박 씨 종갓집이 있고, 이 종갓집의 대표 음식이 뭐냐? 그 한과. 한과 뭔지 알죠? 그 밥풀떼기 같은 거 겉에 붙여가지고 그 뭐 역 같은 거 발라놓고 이런 거 무지하게 단 거. 내가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 한과가 대표 음식이에요. 반남박 씨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기 서울 끝에서 이제 그 7호선에 무슨 역인지 모르겠는데 그 저기 이제 의정부 고개 넘어가는데 그 장암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 박세당의 생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 서계거든요. 서계, 박세당, 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박세당을 모시고 있는 노강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쪽 가시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 이정표를 확인하면 그쪽을 한번 들려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1월담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 친구 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고 이러면 되시죠.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문구예요. 그냥 뭐냐면 내가 박세당을 알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질 않는단 말이야. 한 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선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의 폭이 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를 배우게 되면 한국사는 상식적인 범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보다는 지식. 지식을 많이 먹으세요. 지식은 똥이 되지 않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세도정치. 그러니까 세도정치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세도정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패단이에요. 매관매직. 뭐겠어요? 관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관직을 매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거제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기강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관매직은 당연히 누구한테 할까요? 이런 세도 가문. 그러니까 내가 관직을 얻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돈 싸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도 가문 집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매관매직이니까 뭐가 행해지는 거냐면 이쪽 가문에 가가지고 분경이라고 하는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고려나 조선시대는 원칙적으로 분경이 금지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해서 관직을 얻는 거 이런 거 금지되거든요. 청탁이 금지되는데 막 행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관직을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어요. 그러면 관직을 얻은 다음엔 당연히 뭐를 찾아야 돼? 들인 돈만큼의 본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전 찾기 위해서 관료라는 지위를 악용하겠죠. 그 악용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특히 내가 매관매직을 통해서 지방관직을 얻었어요. 내가 지방에 수령으로 갔어. 그러면 수령으로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의 수치체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수치체제의 문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지칭하는 용어가 삼정의 문란이에요. 그래서 삼정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토지에 대한 세금의 총칭, 전정. 그 다음에 군역과 관련되어 있는 군정.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환곡이라고 하는 춘대 추납제도가 있거든요. 춘대 추납제도 아시죠? 봄철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거. 근데 이게 일종의 뭐가 되냐면 세금처럼 변질돼서 고리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란이 환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정. 삼정의 문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뭐를 바로잡아야 돼요? 세도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아서 정치기강을 확립하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 세도 가문의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너 이리 와, 죽자. 그래서 세도 가문에서 제일 센 놈 잡아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세도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도 가문에 대한 숙청이 있겠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에 대표적인 세도 가문 요 셋 중에서 누구냐? 안동 김씨예요. 안동 김씨 죽이는 거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말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이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 이런 거죠. 이해 안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래 돼버린 말을 굉장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안동 김씨에 대한 숙청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죠. 뒤에 가서 지문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삼정의 문란 현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밀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죽나? 아니면 정부에게 대드다 죽나? 죽는 건 똑같다 그러면 뭐를 한다? 사회적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밀란의 시대는 모두 다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정의 문란 현상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전국적인 농민 봉기 현상이 나타나요.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1862년의 상황이야. 흥선대원군이 첫 번째 집권하는 시기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1863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전국적 농민 봉기, 그러니까 밀란을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뭐를 바로 잡아야 돼요? 삼정의 문란 현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대내적 개혁 중에 뭐 있을까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이런 개혁의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의 인근 해안, 특히 어디냐면 서해안 쪽에 우리와 모양을 달리하는 배가 출현하게 되죠. 모양이 다른 배 뭐겠어요? 이양선. 이양선이 출몰하게 된다. 이 이양선은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첫 번째 이양선으로 출현하는 게 1832년 영국의 상선이거든요. 로드 암 허스트호.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하는 이양선이에요. 로드 암 허스트호. 한번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우리나라 최초로 등장하는 이양선은 어느 나라 배다? 영국. 왜 영국이냐? 영국이 청나라를 개항시키는 최초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중국에 와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조선까지 오는 거죠. 근데 조선 백성들에게 왜 충격이냐? 우선 이양선은 철선이에요. 당시 조선의 배는 목선이란 말이에요. 나무배고 돛담배예요. 근데 쇠가 바다에 떡하니 떠 있는 거죠. 엄청난 충격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네가 증기선이에요. 증기선은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를 뿜고 다닌다고. 그럼 충격적이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쓰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대포나 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첫 번째 집권했을 때 강화도나 아니면 인천, 제물포 이쪽 지역에서 철선을 많이 만든다고. 철선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리고 서양의 대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쇠를 가지고 배는 만들었어. 그런데 동력원이나 이걸 몰랐던 거죠. 어떤 동력원 그리고 어떤 원료를 가지고 이 배가 움직이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검은 연기가 나니까 철선에서 뭐를 떼냐 하면 수술대예요. 수술대 가지고 배를 가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수에는 다 실패. 그랬던 인물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국내적 정세로 나타나고 있었고, 다음에 국외 정세,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중국, 일본의 정세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에 국외 정세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요거예요. 서세동접. 서세동접. 의미는 뭘까요? 서양의 세력이 동쪽을 점령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거든요. 서양 세력이 점진적으로 동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개념과 서양 애들이 동쪽을 점령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세동점의 시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청국과 일본은 문호개방,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개항을 한 거죠. 근데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서구열강에 의해서 개항을 당한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청이거든요. 청은 영국에 의해서 개항을 당해요. 이건 세계사의 내용이니까 이 년도 외울 필요 없어요. 조선에 앞서서 누가 먼저 개항을 한다. 청국이 개항을 하는데 청국은 전쟁의 과정에서 패배하고 개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조선의 대외인식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이고 청이거든요. 근데 그 중국이 누구한테 패배한 거예요? 영국, 서양 세력에 의해서 패배한 거죠. 그럼 위기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일본은 누구에 의해서 개항당한다? 미국. 그래서 여기선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 하면 중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편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고 개항을 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의 결과물은 아닌데 뭐가 있냐면 한포외교. 1853년에 이제 미국의 페리제독이라고 하는 인물, 페리제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검은 군함을 이끌고 일본 연근해 안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자 일본은 두렵겠죠. 그래서 이 검은 군함을 향해서 대포를 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일본의 무기는 열악했기 때문에 사정거리 밖으로 배가 이동을 한 다음에 너희들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희에 대한 공격을 한다. 그러면서 대포를 막 쏴대는 거죠. 이게 무슨 외교예요? 한포 외교예요. 군함에서 대포를 쏘고 외교 관계를 열었다. 그래서 한포 외교 혹은 포함 외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관용어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페리제독이 검은 배, 흑선을 몰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외부로부터 큰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 표현이 거대한 흑선이 몰려온다. 이런 표현을 쓰죠. 흑선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일본으로 진출했던 우리나라의 걸그룹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일본 진출할 때 광고가 거대한 흑선이 몰려온다. 소녀시대. 근데 일본 사람들이 소녀시대는 뭔지 모르지만 거대한 흑선이 몰려온다라는 의미는 알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컨텐츠를 통해서 광고,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SM이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요거고
이 한포 외교를 경험했던 일본 놈들, 나쁜 것들은 쉽게 배워요. 좋은 건 쉽게 안 배우거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잠을 극복하는 모습, 이건 배우려고 안 하죠. 옆에 친구가 자, 그럼 나도. 나쁜 건 쉽게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 똑같이 배워가지고 한포 외교를 하죠. 누구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그게 1875년에 운요 사건이에요. 운요 사건이 한포 외교거든요. 그리고 조선을 누가 개항시키는 거예요? 일본이 개항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 근대사는 어렵지 않아요. 근대사는 재밌어. 근데 학생들이 왜 근현대사에 대한 부담이 커지냐 하면 조선 후기까지 분량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1863년까지를 학습하니까 이게 연도 범주로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학습하면서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선 후기까지 전근대사 다 정리됐어 그러면 뿌듯해야 되는데 또 뭐가 나타나? 근현대라는 3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분량의 압박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근현대가 미처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이 많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선 근현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 출제 비중이 8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또 재밌고. 그리고 피부적으로 가깝잖아요. 지금 우리를 기점으로 했을 때 역사적으로 한 몇 년 정도예요? 한 140년? 150년 요 정도잖아요. 그죠? 가까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미도 있는 거고. 또 속으로 그건 네 얘기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면 안 되고. 재밌어요 확실히. 확실히 재밌고. 자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는 이제 영국, 프랑스와 다음에 청을 조약을 체결할 걸 중재를 해줘요. 이게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거든요. 베이징 조약에 중재를 하고 어디를 얻어내냐 하면 연해주를 얻어내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땅덩어리는 굉장히 넓죠. 근데 땅덩어리의 거의 3분의 1이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게 러시아 말로 얼어붙은 땅이라는 시베리아. 그래서 얘네들은 18세기부터 끊임없이 부동항을 얻기 위한 남진 정책을 쓰거든요. 이 남진 정책, 남하 정책이 우리 역사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1654년과 1658년에 나선 정벌. 이 나가 뭐를 얘기하냐면 러시아를 얘기하거든요. 러시아를 한자로 얘기했을 때 아라사국이라고 해요. 아라사국. 그래서 러시아가 어찌됐든 이 꿈의 수건이었던 부동항을 손에 넣게 되는 계기가 어디 가져가면서? 연해주.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가고 많이 여행하고 싶어하는 곳이 연해주지요. 플라디보스토크, 뭐 니콜리스크, 하발로프스크 이런 데 많이 가고 싶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러시아는 꽤 오래 갔었는데 그 연해주 쪽은 안 가봤거든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기질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술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좋아하고 또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불같이 뜨거웠다가 훅 주저앉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인을 보면 말을 많이 건다고. 근데 이제 유럽의 사고관에서 동양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애들이 중국인. 너 중국 사람이냐? 아니? 그러면 그 다음이 너 일본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너 북한인이냐? 아니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유명해요. 그러니까 동부 유럽 쪽이나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쪽에 가면 우리나라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북한은 잘 알아.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도가 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이성이 있고 3대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국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발음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러시아 애들 표현으로 일본인이 나푼스키예요. 그러니까 니폰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니폰. 그러니까 나푼스키. 굉장히 좀 우리의 그죠? 일본을 바라보는 그런 감정이 실려져 있는 나푼스키 스키. 여러분, 러시아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북한인이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한국이다 이 새끼야. 뭐 이러면 되지. 자,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이제 뭐냐 하면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경계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견제해야 돼요?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프랑스 선교사가 흥선대원군의 입장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흥선대원군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가장 규모가 큰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게 되죠. 그게 1866년 병인년에 시작하는 박해, 병인박해예요. 그럼 병인박해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목숨을 잃겠죠. 그러면 프랑스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선을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게 병인년의 양요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정근대는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근현대는 돼요. 그리고 이 주제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연도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음에 대내적 개혁 정책. 자, 흥선대원군은 끝점을 한번 봐주세요. 흥선대원군의 끝점 언제다? 1898년. 1898년. 그러니까 중요 인물, 단독으로 출제되는 인물들은 항상 끝점, 대략적인 시기에서 끝점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근대사, 현대사에서는. 자, 대내적 개혁에서는 배경에 뭐였기 때문에 세도 정치의 폐단이 흥선대원군 집권 직전까지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왕권 강화 뭐 속에서 세도 정치의 폐단을 바로 잡는 거죠. 세도 정치는 1800년부터 1863년까지 세도 정치의 폐단을 바로 잡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왕권을 강화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정치 기강을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안동 김씨를 축출하게 돼요. 안동 김씨를 축출하게 된다. 그러면 축출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다? 숙청.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할 때 정치권에서 소외됐던 세력들을 중앙정계로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 남인. 이건 붕당이에요. 남인 애들. 세도 정치는 거의 붕당으로 가면 어떤 애들이냐 하면 노론 애들이거든요. 노론 애들. 여기서는 뭐 노론의 정의, 남인의 정의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세도 가문을 축출하면서 누구를 들인다? 세도 정치 내내 정치권에서 소외됐던 남인 애들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야경이 형이에요. 정약용.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종친 세력을 중용하게 되는데요. 자, 뭐를 실시하냐 하면 종친을 대상으로 한 과거. 종친과를 실시하게 되죠. 종친과. 되셨죠? 요 내용이고, 다음에 중요한 내용. 조선 후기, 특히 세도 정치 시기에는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하는 정무적 기능과 다음에 군사 전반을 장악하는 군무적 역할. 그러니까 비변사가 세도 정치 시기에는 정무와 군무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변사가 정무와 군무를 장악했다라는 건 세도 가문이 어디를 장악하고 있었다?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도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축소시키거나 혁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정무적 기능은 누구에게 준다? 의정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정무. 다음에 군무는 3군부로 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비변사의 정무적 기능은 의정부로 주고 군무적 기능은 3군부로 주고,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3군부.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3군부를 복설한다. 복설이 뭐예요? 다시 설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3군부의 복설. 그러면 비변사를 축소시킨다라고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사실상은 뭐예요? 혁파죠. 기능이 없잖아. 정무는 의정부가 가져갔고 군무는 산분부가 가져갔으니까 비변사의 기능은 없죠. 그리고 비변사 건물은 뭐로 쓰냐 하면 의정부 대신들의 대기 장소. 이거로 써요. 그러니까 비변사는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냐? 1865년. 되셨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현대사는 전근대가 정리되지 않아도 그냥 뭐 하면 돼? 근현대 별도로 복습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환을 편안하게 계속 읽으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제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소재, 그러니까 시대적 범위 나눠놓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갖다가 큰 주제로만 나열을 해두세요. 그리고 그 소재 가지고 내용을 계속 머릿속으로 이끌어내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이제 요 교환 말고 이제 간단하게 빈칸 채울 수 있는 교환이 하나 나갈 거예요. 오늘 3장 나갈 거거든요. 근현대를 요거 몇 장으로 정리한 거냐면 27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거만 다 정리하고 그 내용만 채울 수 있으면 근현대 문제를 만약 8개 문제 중에서 미친 문제 제외하고 한 6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자, 요거고 다음에 대전회통. 자, 조선에는 이제 법전이 정비되게 되는데 조선을 대표하는 법전이 뭐냐 하면 경국대전이에요. 경국대전. 근데 이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는 게 1485년이야. 근데 조선 후기로 가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 경국대전은 현실의 변화를 담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영조가 경국대전의 속편을 만들거든요. 그게 속대전이에요. 그래서 법전이 이제 2개가 존재하는 거지.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러면 서로 상반된 내용이 충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법전의 교집합을 만들어낸 게 정조가 편찬하는 대전 통편이에요. 대전 통편. 대전을 통하게 한다. 그래서 일종의 뭐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는 이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이 3가지의 법전을 두루 통하게 만드는 합집합의 법전을 만들어요. 그게 뭐다? 대전회통. 대전회통. 대전을 두루두루 서로 통하게 한다. 됐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대전회통을 뭐로 장난 많이 치냐면 대전통편. 대전통편으로 장난 많이 쳐요. 그거 아니고 뭐다? 대전회통. 히읗. 흥선대원군의 히읗. 그래서 연결하시면 돼요. 법전은 흥흥.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전회통 얘도 몇 년? 1865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법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떤 수식을 붙이냐 하면 조선 최후의 법전. 이게 대전회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전회통에 누락된 일종의 조례를 붙인 조례집이 육전조례예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고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왕권강화 정책. 됐죠? 요거고. 자, 2번째 경복궁 중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경복궁은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조선의 정궁. 자, 조선의 5대 궁궐이 있단 말이에요. 조선의 5대 궁궐, 이건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조선 전기에 3개 궁궐이 만들어져요. 우선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게 1395년에 경복궁이에요. 이름은 누가 붙였냐 하면 정도전이 붙였어요. 경복의 의미가 뭐냐면 큰 복을 기원한다. 됐죠? 그리고 이게 조선의 유일한 법궁, 정궁이에요. 그러니까 정궁은 뭐냐 하면 조선을 대표하는 왕의 공간, 왕실의 공간, 그 다음에 정치의 공간. 그런데 이런 법궁, 정궁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4개의 뭐가 설치되는 거예요? 이궁. 그래서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이궁이 이제 태종 때 만들어지는 창덕궁. 창덕궁은 조선의 궁궐 중에서 유일한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종 때 만들어지는 창경궁. 요게 조선전기의 3대 궁궐인데 요 3개 궁궐이 임진왜란 때 다 불에 타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선조가 서울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한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선조는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무능한 왕을 뽑아봐라.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두 왕이 있어요. 선조와 고종이에요. 근데 선조의 특징은 뭐냐면 무능한데 굉장히 부지런해요. 이게 지도자, 리더의 조건 중에서 가장 나쁜 거죠. 무능하면 게을러야 돼요.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편해.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선조는 이 금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기도 아니면 검소해요. 그래서 선조가 이제 한양으로 돌아와서 임시처소로 어디를 사용하냐 하면 이제 옛날 월산대군의 집, 월산대군의 집을 궁궐로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지금은 없는 궁궐 뭐냐 하면 경희궁이에요. 경희궁. 아니고 이 경희궁이 아니고 지금의 덕수궁, 경운궁. 그러니까 월산대군의 집을 이제 궁궐로 활용하게 되고 이걸 이제 누가 증축하냐 하면 이제 광해군이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은 새로운 궁궐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덕궁. 이 경덕궁이 지금은 없는 경희궁. 요래 되는 거죠. 이게 이제 5대 궁궐이에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조선전기. 근데 임진왜란 때 다 불타죠. 그리고 경복궁은 중건하지 않고 이제 창경궁과 창덕궁 이걸 중건을 해요. 누가? 광해군이. 그리고 새로운 궁궐로 뭐를 만든다? 경덕궁. 이 경덕궁이 경희궁이 되는 거고 다음에 선조가 임시거처로 마련했던 경운궁을 중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정신이 없어서 헛말이 나오네. 제가 오늘 여기 강남역에 새벽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4시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4시까지 있었냐면 3시쯤에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택시를 잡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화가 나서 걸어가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제 친구가 요 근처 호텔 지배인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가가지고 잠깐 자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제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나 자는데 왜 전화해?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택시가 안 잡혀. 잡아봐.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집에서 있고 집사람이 택시가 안 잡힌다고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럼 공손하게 받아야죠. 그리고 나 지금 택시가 안 잡혀. 이 의미는 뭐냐면 어서 차를 가져와.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라고 답해야 되면 알았어. 키 챙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화법의 승리예요. 그런 거죠. 거기다 대놓고 그래? 왜 택시가 안 잡혀? 모범이라도 잡아봐. 이러면 이제 화를 부르는 거죠. 그럼 속으로 이제 집사람 이 새끼가 이런 거예요. 남자분들은 새겨들으셔야 돼. 이 언어의 구사 화법이 남녀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남자는 어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그러니까 여성들은 말을 잘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동시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휘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대요. 제가 이화여대 교수님의 그 화법 특강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일생 동안에 구사하는 어휘의 수가 12,000개 정도 된대요. 근데 남자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화법을 구사를 한다라는 거고 이 화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가족은 평안해요. 그런 거죠. 특히 이제 뭐냐면 나 오늘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조금 늦어도 돼? 그래 잘 놀아. 이거는 당장 들어와. 이런 표현이에요.
잘 들으셔야지.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경복궁이 정궁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중건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세도정치 기간 동안 왕실의 권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소실됐던 궁궐을 중건을 해야 되겠죠. 중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지. 웅장하게 지어야죠. 그래야 왕실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1865년부터 1872년까지 특히 1872년에 뭐가 완공되는 거냐 하면 근정전과 경회루. 자, 긍정전은 경복궁을 대표하는 정전이죠. 정전은 뭐냐 하면 왕과 신하가 국정을 논의하는 공간이 근정전이에요. 그리고 이 근정전의 앞마당에는 뭐가 있냐 하면 품계석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전의 앞마당, 품계석이 놓여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정. 조정의 개념이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궁궐은 전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은 7급, 9급 다 나오고 있다고. 이제 언젠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에 경회루. 경회루는 경복궁에 있는 대표적인 뭐예요? 누각 형태의 정자죠. 이거고. 자, 그러면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재정,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세도정치 기간 조선 정부의 재정은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야. 세도 가문이 이 세도 가문의 폐단으로 인해서 수치 체제의 문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로 들어오는 재정 수입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중요한 내용이죠. 돈 찍어내요. 어떤 돈이냐 하면 당백의 돈. 당백전. 그래서 당백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조선 후기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돈이 상평통보예요. 그래서 당백전은 뭐냐 하면 당백전 하나의 가치가 상평통보 100개와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1당 100의 돈. 그럼 화폐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백전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배우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대의 화폐는 발행되는 시기를 꼭 정리하셔야 돼요. 1865년부터 경복궁 중건이 시작되고 1866년 요때 한 6개월 정도만 유통됐던 돈이 뭐다? 당백전이에요. 1866년 당백전. 당백전의 유통이 중단되고 이제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동전을 수입해서 유통시켜요. 그래서 뭐가 유통되게 된다? 청전을 수입 유통시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청나라 동전을 수입을 해서 시중에 유통을 시킬 때 그 돈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가 청나라 돈을 수입하기 때문에 차익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재원 확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자, 원납전. 단어 보시면요. 의미가 뭐예요? 원에서 납부하는 돈. 됐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발적인 뭐예요? 기부금이에요. 근데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징수. 그러면 자발적 기부금이 아니라는 거죠. 명칭은 원에서 납부하는 돈인데 이제 실제 형식은 뭐냐 하면 그나마 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종친 세력이나 양반들에게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납전은 민간 단위에서는 뭐라고 불리냐 하면 원할 원자가 아니라 원망할 원자.
원망스럽게 납부하는 돈.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로 부족해서 뭐를 거두어 드린다? 사대문의 통행료. 뭐다? 문세전. 문세전을 징수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게 되는데 그게 뭐다? 결두전. 얘는 나온 적 없어요. 결두전을 징수하게 되는데 결두전은 사람의 콩팥을 쥐어짠다. 그래서 뭐라고 불렸던 거예요? 신랑전. 그러니까 민간은 뭐에 능하다? 풍자에 능해요. 그 풍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납전과 신랑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원체 뭐에 능해요? 풍자에 능해요. 그리고 또 네티즌의 풍자력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17대 대통령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17대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뭐를 했냐 하면 네티즌들이 이 대통령을 좀 희화하기 위한 아파트의 이름을 뭐라 그럴까? 아파트 이름을 갖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투표를 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이거 뽑았는데 거기서 2등 했던 게 뭐냐면 쥐편한 세상이에요. 응.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쥐편한 세상. 그리고 1등 했던 게 2등보다 조금 약한 쥐집. 이거죠. 2등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이게 네티즌의 풍자력이라고. 우리가 원래 풍자에 능해요. 근데 그런 풍자를 누르려고 했던 게 뭐니까? 블랙리스트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거예요. 자, 됐고 다음에 양반의 묘지름을 벌목한다. 뭐냐 하면 여차저차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대규모 토목공사니까 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질의 목재를 어디 거를 활용하냐 하면 양반 묘지림.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고 무덤 주변에는 인공적으로 양반들이 묘지림을 조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목을 해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발견할까요? 양반들이 발견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재까지 마련이 됐어. 그럼 뭐예요? 노동력이죠. 노동력은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부역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강제 부역으로 동원하게 된다. 그러면 누구의 반발이 심해질까요? 일반 백성. 그래서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는 양반과 일반 백성 모두 반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런 일련의 상황을 담고 있는 노래가 경복궁 타령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흥겨워요, 리듬이. 근데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리듬이 빠른데 가사는 슬퍼. 근데 그게 우리 민족적 정서에 맞거든요. 그리고 후렴구도 뭐 굉장히 좋잖아요. 옹해야 어저씨고 잘도 한다. 이게 경복궁 타령이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나는 좋은 목재는 경복궁 건설에 다 들어가고 나는 경복궁을 짓는 토목공사에 동원됐는데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고향집이 그립고 다음에 아내와 자식들을 보고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슬픈 내용이죠. 근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 세대의 노래 잘못된 만남. 이런 거.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이거 부르다가 숨 넘어간다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대내적 개혁에서 지금 2개 한 거예요. 2개. 시간이 얼추돼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할게요.